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유 지금 날이 흐릿흐릿 네, 비가 오다 말다. 네. 시장과 날씨와 제 마음이 시장도 같습니다. 주룩주룩. 아 참. 아유, 참. 네, 앞에서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했겠죠. 네네. 네, 참. 아 근데 그 저희 안 그래도 그 대기실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네, 아니 오늘 밤에 고용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추석 때 FOMC 있고 바로 이틀 뒤에 일본 BOJ 있고 그 다음에 뭐 9월 말에 그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있고 네. 그 너무 굵직한 특히 이제 엔화와 관련된 너무 굵직한 이벤트들 금리와 관련된 굵직한 이벤트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하필이면 휴일이야. 아 이게 참 이번 또 추석이 길어요. 추석 길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지나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사실 그건 저희 바람일 뿐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는 자본은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보통 이게 불확실성이 앞에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좋은 불확실성이 해소거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도 지금 많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때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 봤을 때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그냥 뭐 지표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뀌고 이러다 그건 보니까 그래요. 네, 이거를 뭐 대응을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하는 기업 네. 믿고 같이 투자를 하고 잘하는 기업 보고 네.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혼탁할 때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추석 연휴 보내고 네. 그래야 되겠죠? 성금 먹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오늘 경상수지 흑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을 벌었냐, 나간 돈, 들어온 돈 합쳐서 얼마 벌었냐라고 보는 건데 91.3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저의 바람입니다. 과연 내수로 이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경상수지 흑자는 91억 3천만 달러.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게 91억 3천만 달러로 이게 6월에 비해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출이 좋아서 지난 6월에도 589억 달러, 이번 7월에도 586억 달러.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작년 같은 기간인 7월 502억 달러에 비해서는 거의 16.7% 증가한 거니까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수출 거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금 몇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자동차 수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조선 수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출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 실적은 상당히 좋았던 거고 수입도 한번 보시죠. 수입도 좀 증가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501억 달러인데 작년 같은 기간에 458억 달러였으니까 이게 한 9.4% 증가한 거여서 수입은 9%대만 증가했는데 수출은 16% 증가하니까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품목별로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반도체가 50% 수출이 증가했고 정보통신기기 29.8%, 석유 제품이 16.8%, 기계류가 14.3%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수출이 늘면서 수출은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수입이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석유 제품이 이거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석유 제품이 37.9%, 에너지로 쓰이는 천연가스가 23.5%, 원유가 16.1% 이런 원자재 수입이 9% 정도 늘었고 수송 장비, 반도체, 정밀기기 이런 것들이 좀 11%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정밀기기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기기들이다 보니까 네. 대체로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된다면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앞으로의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흑자 규모는 앞으로 다소는 감소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비 투자가 좋아지고 회복이 이제 늘어나게,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좋아지고 소비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뭐 수출을 했던 것이 네. 내수 회복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소비가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가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건 뭐냐면 서비스 수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서비스 수지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 전체적인 수치는 일단 서비스 수지는 2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네. 1년 전에도 한 25억 7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적자가 그렇게 커진 건 아니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지난달 16억 달러 적자에 비해서는 다소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해외 여행이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휴가철이 또 이때 본격적으로 그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휴가철 때문에 해외 여행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 여행 보시면 전월만 하더라도 9억 달러였던 그 해외 여행이 12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에 쓰는 돈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럼 사실 이게 적자 폭을 키우지 않으려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쓰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으면 이 적자 폭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네네. 문제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분은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여행의 적자 폭이 커졌다. 실제로 이제 그 한국은행 측에서는 출국자 수가 휴가철을 맞아서 6월에 221만 9천 명에서 7월에 250만 2천 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네. 당시 같은 기간에 입국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근데 제가 이게 그냥 좀 걱정되는 거라기보다는 최근에 뉴스로 나오는 것들 가운데 태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안 갈 거야라고 하는 거야? 반한 감정이 좀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태국 출신의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많아져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네. 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안 가고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 갈 거야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베트남에서도 약간 요즘에 반항 감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현지 여성들의 이거 텔레그램 이슈인데 네네. 그 베트남 네. 여성을 딥페이크를 네. 텔레그램에서 막 이렇게 유포하면서 음. 한국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항 감정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에는 작은 사건이라고 할지 이걸 작은 사건이라는 게 이게 작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행과 관련된 작은 사건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분명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금융 계정도 한번 볼 텐데 여기서는 좀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금융 계정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화면 함께 보여주죠. 증권 투자 가운데 네. 주식은 뭐 유명하죠. 뭐 주식은 우리 해외 투자 많이 하니까 미국 주식 많이 하니까 네. 여기 보면 부채성 증권이 있는데 부채성 증권 네. 이게 6월에 3억 3천만 달러에서 한 달 만에 46억 7천만 와. 달러를 12배가 늘었어. 12배 맞죠? 12배 넘죠. 12배 넘네요. 15배. 15배네요. 15배. 네. 15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채권 투자한다고. 미국 채권 투자한다고 네. 부채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한다고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8월 9월 되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계속해서 금리가 그 낮아졌거든요. 네네. 금리 낮아진 만큼 채권 가격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아마 8, 9월에도 이 채권 부채성 증권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다는 걸 보면 네네.
잘했네. 잘했다. 잘하셨네. 잘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투자액이 누적 투자액을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진짜. 그렇죠. 누적 투자액도 많이 늘었고. 네, 와 해외 투자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실 약간 아직까지도 좀 무섭다기보다는 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거기서 오는 겁이 있기는 한데 주변에 보니까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 진짜. 이주호 기자도 많이 하지만 네네. 뭐 예전에는 이제 주변에 물어봤을 때 해외 투자 하세요라고 하면은 뭐 저 테슬라 있어요, 애플이 있어요. 네네. 요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ETF는 당연하고 그렇죠. 저는 잘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똑똑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미국 주식에 네. 투자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그 거버넌스를 믿을 수 있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 그거 말고 뭐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애플이라는 기업, 구글이라는 기업,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이런 기업이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야 오픈 AI를 우리가 시장에 한번 상장시켜 봐야 되겠어 하면서 물적 분할해 갖고 상장하거나 이런 일은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극단적인 거버넌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들처럼 진짜 지주사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에서 다 밑으로 넣어라 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 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그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거버넌스를 주장하기는 좀 어렵고 네. 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런 그 거버넌스들이 좀 신뢰도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쪽에 좀 믿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또 밸류업도 가열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맞아요. 속도는 좀 네. 느리지만 그런 것들이 한 5년 후,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야 맞아 2024년이 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오늘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약간 종합판 같은 걸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제 개최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을 하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모든 부처가 다 들어가 있죠. 뭐 국토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그냥 아예 통째로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기차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관리를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10월로 조금 앞당겨서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또 공개하는 정보의 양도 좀 많이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밑에 보시면은 현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 전격 전압, 최고 출력 요것만 원래는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는 셀 제조사와 형태, 예를 들면 뭐 LFP인지 네. NCM인지 아니면은 뭐 파우치인지 뭐 어떤 각형인지 이런 그렇죠. 것까지 다 용량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뭐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정기 검사 때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력 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밑에 현행에서는 고전압 절연, 추가 셀 전압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전기차 팩 단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는 게 배터리가 셀이 있고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네. 모듈을 하나의 팩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네. 지금까지는 팩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고 인증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셀 단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 인증 관련 내용이 오늘 조금 덜 나왔거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제 저도 그렇고 취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아예 전기차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을 때 네. 셀 단위부터 사전 형식 인증을 받자. 현재 자동차는 자가 인증 체계입니다. 네. 누구든지 내가 차를 만들어서 이거를 스스로 자가적으로 국내 기준에 맞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자가 인증을 하고 정부에 신고를 하면 네. 정부에서 그걸 받아주고요. 나중에 국토부가 그거를 자가 인증 검증을 하는 지금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하는 거죠. 사전 형식 인증으로 가서 해야지만
이번에 이제 EQE 페로시스 배터리 화재 같은 그런 좀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네.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정부에서는 받아들여 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업자 책임을 강화를 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 포비아를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전기차를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라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피일법이라고 해서 제조물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말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제조물 책임 보험,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제조물 책임 보험이라는 거는 화재 보험 같은 겁니다. 화재 보험이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뭐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을 봤을 때는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서 이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네. 이거를 제조사 단위에서 보험을 들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보조금 안 준다. 네. 그럼 보조금 안 주면은 너희 차 못 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말이고요. 그 다음번에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뭐 최근에 그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셀이냐 전기차냐 아니면 뭐 충전기의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 아예 충전기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질 수 있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BMS인데 BM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배터리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실시간으로 체킹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혹은 이제 AS 센터라든지 아니면 고객센터에 바로 알려주고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뭐 5년 동안은 무료로 이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OEM 업체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U+라든지 KT라든지 SKT라든지 이런 통신망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 이용료를 5년 동안 우리가 안 받고 우리가 부담을 할게요. 하지만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통신료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현재 지금 방침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한 10년 동안은 그래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네. 10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연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 5년 지나서 네. BMS를 소비자가 직접 이제 그 BMS와 관련된 통신료를 내면은 네. 어느 정도 가격이 되나요? 그게? 현대차에 물어보니까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라고 아, 그게 합니다. 큰 비용 부담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안 내던 돈을 내면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부분은 이제 제조사가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책임보험 관련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사업자의 책임을 많이 강화를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충전 시설 안정성도 확충을 한다고 하건데 이거 뭐냐면은 이제 뭐 예전에 화재 예방 충전기라고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화재 예방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아예 네.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바꿨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충전을 하면서 네.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킹을 해서 배터리에 이상이 있으면 충전을 당장 중단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든 그 충전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 지금 절반의 기능은 급속 충전기는 가능을 해요. 네. 쉽게 말하면 배터리 상태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속 충전기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신망이 있어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는 가능한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아. 뭐냐면 지금 완속 충전기가 전국에 33만 개가 깔려 있거든요. 네. 이거를 다 바꿔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기능을 닫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33만 개를 바꾸면 3,300억이 듭니다. 음. 안 그래도 지금 신규 충전기 까는 돈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네. 하는데 이 기능을 지금 장착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방안도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불이 났을 때인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스프링클러 이야기도 이번에 좀 많았잖아요.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다 보니까 인천 화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신속한 스프링클러 작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라. 특히 이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쉽게 말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물이 나오는 거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아예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또 새로운 형식의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약간은 플랫폼처럼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더 설치를 하는 거를 권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화재 대응 능력 강화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방 쪽에서 이 부분을 쉽게 화재를 제어를 할 수 있고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많이 늘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동식 수조를 현재 297개에서 397개로 늘리고, 방사 장치를 1835개에서 2116개로, 그리고 질식 소화 덮개를 875개에서 1131개로 지금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질식 소화 덮개가 사실 생각보다 돈이 안 들면서 화재 예방을 잘 잡았습니까? 네, 그렇죠. 오. 이 화재를 확산시키는 거를 방지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건데, 이것도 조금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 다녀왔잖아요. 네, 거기서 다녀오셨죠. 여기서 네. 플러스로 나왔던 이야기가 네. 소화기,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네. 기자는 아니니까. 근데 그 전기차용 소화기라고 나온 것들을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거의 없죠. 브랜드는 거의 못 봤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소방청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전기차 화재 소화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 네, 수십 종이 지금 막 인터넷에서 팔고 있고, 일반 소화기보다 훨씬 비싸요. 몇십 배 비싸요. 왜냐하면 약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인증이 없기 때문에 네. 함부로 뭐 구매를 많이 하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셀 모듈 하나의 모듈이 불을 났잖아요. 네. 모듈 하나를 끄기 위해서는 이 소화기 한 2개 정도를 써야지 불이 꺼질까 말까 정도라고 합니다. 소화기가 비싸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그러면? 몇십만 원 합니다. 몇십만 원? 네. 아, 그러면 거의 한 100만 원 돈을 주고서는 셀 하나 끌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네,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지금 뭐 소방청에서도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있대요. 어떤 약재가 전기차 화재에 더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있으면 아마 정부에서 약간 스탠다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아마 또 정부의 새로운 대응 대책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기차 화재가 지금 뭐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골칫거리 전기차라고 하시는데, 골칫거리. 전기차는 사실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에너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성장통을 굉장히 좀 세게 겪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화재 사고가 사실은 국내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지금 인천 화재,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른 화재들까지 다 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전기차 산업, 그리고 시장, 규제, 이런 모든 게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선진국에 해당하는 거다 보니까, 저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그래서 좀 더 빨리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지만 교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혹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으면 좋을 네. 거니까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하는 거를 몇 가지 꼽아보자면 반도체, 조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배터리 정말 잘하잖아요, 잘하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네. 전기차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잘하잖아요. 만들죠. 그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뭐 캐즘이다 뭐다 뭐 말은 무슨 표현을 쓰던 간에 네.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진짜 전기차의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나라는 배터리와 자동차를 잘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뭐 골칫거리라면서 이게 막 야, 전기차는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이 골칫거리로 생겨난 성장통들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과 노하우와 그다음에 화재 예방도 노하우죠. 네. 소방청에서 하는 가이드라인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쌓아두게 되면 우리는 5년 후, 10년 후에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니까, 네. 너무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좀 이렇게 산업을 응원할 수 있는 시각으로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비판적인 시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시각은 그쵸. 좀 별로 네. 안 좋지 않나. 근데 저는 네. 약간 들었던 생각이, 그 자동차 기자분들 사이에서 되게 논란이 됐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어떤 걸까요? 그
100% 충전 제한 아, 하고 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요런 내용들은 안 나왔네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100% 충전을 제한하는 거는 화재 예방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화재가 났을 때 이 화재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덜 커지느냐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배터리를 100% 충전, 90% 충전한다고 해서 이게 화재가 덜 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상 주차장에도 소방 시설 없으면 똑같이 화재가 많이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하냐 지하보다는 소방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 혹은 이제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위치나 장소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이제 정부에서도 판단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런 정책에는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전기차 차주분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눈치 보시는데 네. 그러지는 않으셔도 된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그 내용이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네네, 없습니다. 그거는 오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밝혀지고 있는 상태라서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이것도 참 요즘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자, 가계대출에 대해서 요즘에 은행별로 너무나도 다른 잣대를 좀 들이대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오늘 정부에서는 좀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그 제동을 건 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했던 발언들이 약간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좀 정부 제동을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라고 하면 제가 그냥 뭐 간략하게 타임라인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그 주담대와 관련해서 개입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게 그 가계대출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들은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대출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오히려 시장금리는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많이 올려갖고 야, 이거 제가 그때 농담삼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은행들 돈 진짜 잘 벌겠다.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금감원에서 돈을 벌래. 네. 뭐 그 대출 금리를 높여서 돈을 벌래.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인상을 했더니 이복현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바란 건 쉽게 너희 너무 쉽게 금리 인상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리하라는 거다라는 걸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우리은행은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안 합니다. 뭐 제각각의 조건을 내걸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난 4일엔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게 대출 실수요까지는 제약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라고 하니까 야, 여기서 잠깐만, 지금 딱 걸린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둔촌주공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네. 집주인이 잔금을 세입자가 딱 들어오면 그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러야지. 그쵸. 근데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출을 받으면 불가능. 요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실수요자 어떻게 보면 세입자는 실제 거기서 살려고 하는 세입자인데 그렇죠. 매매 실수요는 아니지만 그건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지금 진짜 어려워졌어요. 이게 하나 더 복잡해진 게 하나 더 생겼잖아요. 뭐요? 자, 지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이거를 잔금을 치러야 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세 대출을 얘가 받으려고 했던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집이 있어요. 1주택자예요. 1주택자요. 그러면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예 조금 더 촘촘하게 지금 하나씩 쌓이고 있는데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어제 K뱅크였죠. K뱅크. 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서는 아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뭐 그쵸. 전세든 매매든 아무런 대출을 지금 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촘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커뮤니티 쪽을 찾아보니까 네.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둔촌주공에 있는 분들이 세입자를 구할 때 이제 전액 가능하신 분, 전액 가능하신 분 혹은 이제 무주택자이면서 전액 가능하신 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가계약금 내놨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약간은 마음 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은행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그쵸. 이런 상황이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랑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둔촌주공에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세입자로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들은. 그런데 나 KB 혹은 우리은행 여기서 지금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라든지 집주인들, 세입자들이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지금 가계대출이 늘었으니 금융기관 저기 5대 은행들은 좀 금리를 그러니까 좀 쪼이십시오 했더니 네. 금리 올렸다가 금리 올리니까 너희 왜 이렇게 쉬운 방법만 쓰니?라고 해갖고 그것도 질타를 했더니 그러면 네. 어려운 방법 쓸게요 하면서 조건 걸다 보니까 야 이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복잡한 환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 당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금융권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반응을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위원회 이 위원장이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건 뭐냐면 결국은 정부의 그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일단 그래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에 우리가 대출의 조건을 맡기는 거는 그대로 둘 거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장에 그 왜곡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놓을 거다. 다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과열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긴 한데 정책 기조를 정확하게 한번 보여줬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추가 수단이 뭡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올려놓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DSR 중심으로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되는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네. 그 DSR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대출 조건을 좀 조절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이거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정책 실기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실기로 우리에게 좀 인식되고 있는 게 연초부터 있었던 특례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보금자리론이니 또 뭐가 있었죠? 그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네. 신생아 대출,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의 시발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부분하고 또 7월에 원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아무 이런 방법 없이 갑자기 9월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야 9월엔 시행될 테니까 그럼 우리 7, 8월에 사야 되겠다. 그쵸. 이 매수세가 갑자기 밀려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하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게 더 문제지. 우리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바꾼 거고 DSR과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부동산 PF랑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채무 부담이랑 이런 것도 같이 정책 조합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뒤로 밀린 거지. 이게 정책 실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제 금융위원장의 발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은행들도 좀 이번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가계부채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성에 맡긴다는 건 좋긴 한데 네. 이러다가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모든 건 이제 은행 탓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금감원은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냐라고 지금 나중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대출 너무 많이 받아서 대출 위험하다라고 했지 대출 언제 우리가 금리 올리라고 했냐? 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금리 올리라고는 안 했어. 이게 그러니까요. 참. 참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2달 왜 미뤘는지 제가 사실 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2달 미룬다고 해서 그 PF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글쎄요. 잘 그것 때문에 사실 7, 8월 달에 오히려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원래 7월 달에 실시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5, 6월 달에 아파트 값이 한번 확 올랐어요. 네. 그렇다가 이제 그게 또 2달 미뤄지면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수요들이 특히나 또 이제 이사철이랑 겹치면서 아예
몇 배로 올라갔던 그런 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 노사가 이제 드디어 임금 협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잠정 합의안을 내놨다는 이야기인데요. SK 하이닉스 노사가 이제 오늘 임금을 5.7% 인상하는데 잠정 합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잠시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P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변동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PS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PS가 뭐냐면 초과 이익 성과급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 쪽에서는 현재 영업이익의 10%를 15%로 늘리고 상한을 폐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지 않냐, 실적 적자 봤다. 네. 올해 좀 좋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참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 어쨌든 5.7% 올리는데 이번에 협상을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노조 쪽에서는 8%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실적 좋은데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작년 실적 기반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네. 5.7%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여기는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만큼 분위기 좋은 데가 또 조선이잖아요. 조선이죠. 네. 근데 조선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오늘도 그래요? 파업을 했어요. 네. 오늘 파업을 했는데 오늘 어디가 파업을 했냐면 HD 현대 중공업이 파업을 했습니다. 네.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임단협을 한 120일 동안 지금 여전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합의안이 뭐냐, 요구안도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부가 아니라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측이 제시안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파업을 했고요. 이번 파업은 지난달 28일에 한 번 했고 또 4일에 했고요. 벌써 지금 세 번째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9일, 10일, 11일 이때 네. 3일 연속 지금 전국 조선 노조라고 하죠. 전 이름이 제가 갑자기 조선 노연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8개 업체가 동시 파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8개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조선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노조들이 이렇게 지금 파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조선업이 사실은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지금이라도 조금 아껴서 슈퍼사이클 들어갔을 때 돈이 들어갈 게 많으니까 조금 슈퍼사이클 초입에서는 회사에 돈을 조금 양보를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줄게요 라고 하고 있고, 노조는 우리 16년 동안 참았다. 네. 16년 동안 참았는데 슈퍼사이클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올려달라라고 지금 그런 의견 입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나 싶어서 한번 3대 조선사 실적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1년도 때 이제 8,003억 원의 적자를 냈고요. 22년도 때도 2,892억 원의 이제 적자를 냈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 좀 표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작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올 상반기 실적이 좋아요. 보시면 작년 전체보다 올 상반기 실적이 더 좋고요. 그러네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9, 20, 21, 22 계속 적자. 이때 보시면은 21년도 때는 1조 3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야, 이거 버틴 거 진짜 고생 그러니까요. 많으셨죠, 지금.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2,300억 원 흑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 때 2,000억 원 넘게 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 원, 1조 6천억 원 이렇게 지금 적자를 냈다가 네. 올해 지금 상반기 때 432억 원 지금 흑자를 낸 상황입니다. 옆에 제가 누적 수주를 조금 일부러 적어놨는데 이게 보니까 한 3년치 정도 이제 일거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진짜 슈퍼 사이클이 되면은 99조, 43조, 42조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로 돌릴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파업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측의 이야기고요. 노조 쪽에서는 일단은 우리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조금은 먹고 살기 해주고 같이 다시 힘을 내서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원래 좀 조선 노조가 좀 셉니다. 아니 그 일 자체가 너무 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사실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제시를 했으면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래 여기서 받을 건 말고 말 건 말고 하는 제시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조차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노조가 지금 노조 쪽에서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총파업을 하고 네, 나서 바로 또 추석이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원래 조선사들이 추석 전에 이제 타결을 목표로 했어요. 네. 원래 이제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예전 뭐 자동차들도 그렇고 하투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딱 추석 전에 우리 타결하고 추석 그쵸. 때 보너스 주고 추석 그쵸. 잘 갔다 오고 이제 하반기 마무리 연말 잘하자. 이게 보통 이제 노조와 사측의 그런 관계였는데 자동차는 요즘 좀 분위기 좋다 보니까 뭐 무분기로 많이 네, 가고 있고요. 네. 아직 기아가 타결이 안 됐습니다. 기아가 타결이 안 됐고 오늘 밤에 이제 르노 쪽의 이야기가 나올 건데 네. 조선 쪽은 지금 뭐 오랫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화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좀 올해 세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워낙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그 대화창에서도 다소 그 좀 날선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저희 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싸우지 마시고 또 조만간 추석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기분 좋게 우리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고 여기도 흉흉하고 한데 굳이 우리까지 싸워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라도 좀 친하게 지내자고요. 여러분들 자. 좀 가까이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말 쉬고 월요일에 찾아올 테니까 마음 푹 가라앉히시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